프로축구에서 체정부는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관행. 하지만 정말 그런가? 클럽에서 선수의 체지방률을 낮게 유지하는 것을 강요합니다. 그러면 회복을 못해요. 컨디션이 무너집니다. 결국엔 선수는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근데 구단에서는 계속 낮은 체지방을 요구를 해. 이건 넌센스예요. 동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EPL 선수의 식단이 왜 완벽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운동선수들 잘 먹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제가 국가대표팀에 있었을 때 25명의 선수 중에 딱 3명만 영양 섭취가 괜찮았어요. 나머지는 영양 섭취가 좀 통이거나 5명은 굉장히 심각한 정도였어요.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식단이 한 요렇게 먹었었어요. 이 훈련을 소화하기에는 너무나도 적은 양이었고, 게다가 뭐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 섭취도 굉장히 적었죠. 그리고 실제로 축구 선수의 영양 섭취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평가한 논문에서도 단백질과 지방은 충분히 섭취하지만 탄수화물은 섭취 권장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했다. EPL 선수들에게는 경기 전 글리코겐을 최적화하지 못하거나 경기 후에 회복을 잘하지 못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죠. 그러면 왜 잘 못 먹는 거야?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EPL이라고 하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빵빵할 거고, 근데 왜 그런 거야? 라는 여러분들 의구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영양 쪽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거예요. 브루디의 이론을 바탕으로 선수들이 왜 이렇게 먹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연구를 한번 같이 볼 거예요. 일단은 인터뷰한 이제 선수들의 스펙 같은 경우에는 EPL 1군 선수예요. 1군 선수고 그다음 나이도 26살에 클럽 재직 기년도 7년 플러스 마이너스 5년이에요. 상당히 베테랑 선수들도 껴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습관의 관성, 식단 변경에 어려움을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하비투스가 원래 뭐 습관이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씩 볼 거예요. 첫 번째로 아침 식습관. 아침을 바꾸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아침에 짭짤한 음식으로 먹으려는 것이 어려웠다. 결국에는 아침 단백질을 프로틴 쉐이크로 보충합니다. 선수들도 아침을 잘 챙겨 먹지를 못해요. 실제로 보면 아침에 먹는 거 보면 약간 좀 가관인 경우들도 많아요. 아침에 시리얼을 먹는다든지. 근데 이런 것들이 선수가 잘 이게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수 형성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러면 이런 것부터가 이제 무너지는 거야. 이게 아무리 구단에서 좋게 제공을 해줘도, 선수촌에서 아무리 좋게 나와도 선수가 어릴 적부터 아침을 안 먹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대충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습관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잘 못 먹어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식품의 기호, 편식. 예전에 채소를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채소를 좋아하지도 않았고요. 여기 오고 나서 채소를 많이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안 바뀌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안 바뀌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 노력을 하면 바뀌긴 하는데 이게 좀 잘 안 되기도 해요. 어렵긴 하죠. 그리고 가정환경. 어머니가 요리를 정말 잘 해주었습니다. 항상 좋은 음식을 제공해 주었고 영양가가 있는 음식을 자주 먹었습니다. 어릴 때 이런 환경에서 자란 것이 매우 운이 좋았습니다. 이거는 사실 가장 베스트인 얘기죠. 이런 환경에서 자라기 많이 힘들어. 그래서 식습관은 가족, 민족, 종교의 배경이 식습관 형성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식습관 관성이 있어서 변경하기 어려우나 변경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선수가 나이 20대 초반을 넘기면 식습관 변경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선수의 노력이 정말 A급 이상, 진짜 그 자기 관리를 잘하는 선수나 아니면 환경이 A급 이상, 구단에서 다 챙겨주는 거,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에 집에서도 잘 챙겨주고 이런 거 아니면 사실 20대 초반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그 선수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거예요. 웬만해서는 안 바뀌어요. 이건. 그리고 20대 초반이 넘어가면 삶의 많은 부분을 채워넣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려워져요. 이미 많은 부분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는 대부분의 식단의 권한, 사회적 자본은 감독에게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독 1이 처음 영양사를 도입을 했습니다. 영양사는 다양한 옵션을 제시하고 허용되는 음식과 안 되는 음식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영양사 시스템 덕분에 스태프와 선수가 다른 식사를 하는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어떻게 보면 환경이라든지 뭘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가 식단이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할 때 감독의 영향이 정말 큽니다. 그리고 이런 감독의 고집들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몇몇 감독은 식사를 하고 2시간 반이 지난 후에 훈련을 해야 한다고 반드시 고집을 하였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는 좀 찬성이에요. 이 정도는 근데 있어야 줘야 돼. 안 그러면 특히나 축구 같은 그런 몸을 막 격렬하게 움직이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2시간 반이면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조금 타이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식단 자체가 좀 헤비하게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좀 더 소화시키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기도 해요. 또한 특정 음식을 절대 못 먹게 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들만의 방식이 있었겠죠. 꼭 이게 옳고 그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직업이 걸렸고 책임자니까요. 근데 저는 이거는 설득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수를 설득을 해야 돼. 근데 이게 그냥 과학적인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먹어 라고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독의 재량, A클럽은 음식 환경이 환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B클럽은 더 엄격했고 최근 B 감독은 영양에 매우 신경을 썼습니다. 확실히 A클럽이 설탕을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감독의 재량인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런 것들. 감독의 영향. 첫 두 시즌은 경기에만 집중했고 그 외의 것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감독 원이 왔을 때 제 모든 것이 바뀌었고 축구에 대한 생각까지 바뀌었습니다. 27살 때 영양, 헬스, 부상 예방 등 경기 외적인 것들을 신경 쓰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오늘 저를 있게 해주었습니다. 분명히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라운드에 신경 쓰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어떻게 보면 선수의 비전, 방향 이런 것까지 이제 제시를 했다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감독이 주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감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수가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회복을 어떻게 하는지, 휴식을 어떻게 하는지, 영양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짜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의 영향이 정말 크죠. 코치 강요와 대리, 코치 이는 버터와 같은 것을 금지했습니다. 매우 극단적이었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식단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나 훈련을 강도 높게 했다고 하면 디저트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 통을 전부 먹는다라면 문제가 되겠지만요. 저는 음식이 삶의 큰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을 제한을 하거나 행복을 희생하고 싶진 않습니다. 맛있으면서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동의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코치나 감독이 선수를 설득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근거 없이 얘기를 했던 거야. 근데 저도 그 선수들한테 먹지 말라고 하는 거라든지 가급적이면 좀 적게 먹으라고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어. 근데 그런 걸 얘기를 할 때 정확한 이유를 제시를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튀김류든 좀 조심하라고 해요. 근데 튀김을 먹어서 왜 안 돼? 전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단지 튀김을 2번 연속으로 먹지 말라고 해요. 아니면 이틀 연속으로 먹지 말라고 하거나 하루에 돈가스, 그 다음에 탕수육 이런 식으로 먹지 말라고 하고 이틀 연속으로 먹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선수는 결국에는 글리코겐을 회복을 해야 돼요. 근데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결국엔 칼로리가 오버돼서 살이 찐단 말이야. 그러면 선수가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를 못한다라고 하면 글리코겐을 회복을 못해요. 근데 그거를 2끼 연속이라든지 아니면 이틀 연속으로 한다라고 하면 선수의 퍼포먼스가 하락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먹으면 안 되는지 를 설명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선수가 만약에 훈련이 별로 없어. 그러면 조금 먹을 수는 있어요. 먹을 수는 있어. 근데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런 식은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디저트 같은 경우에도 동면증님 그럼 디저트는 칼로리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다라고 하면 괜찮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디저트는 또 저는 반대하는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설탕이랑 지방의 조합은 중독성이 있어요. 식습관에 대한 패턴을 망가뜨려요. 요거는 이제 최근에 나왔던 연구에서도 그러는데 이게 저지방 식품에 대한 기여도도 떨어뜨리고 얘를 계속 먹다 보면 내가 계속 먹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쩌다가 먹을 수 있어. 어쩌다가 먹을 수 있는데 이거를 매일같이 먹는다. 선생님 이거 조금인데 한두 개 정도인데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해봤자 150칼로리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걸 계속 먹다 보면 중독이 생겨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죠. 어쩌다가 먹을 수는 있어요. 어쩌다가. 그 다음에 영향을 주는 것들. 전설적인 선수와 같이 뛰는 거, 좋은 요리사를 만나는 거, 자신에게 맞지 않은 정보를 믿는 것, 유튜브에서 정보를 믿거나 인스타의 인플루언서에서 정보를 얻는 것. 이게 피트니스 인플루언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몸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선수랑 내용이 너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인스타라든지 해서 몸이 좋은 사람들이랑 운동선수들이랑의 훈련 내용 자체가 너무 달라요. 진짜 너무 달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거는 사실 감독이에요. 감독. 한국은 가끔 식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감독 지도자분이 있죠. 그 아래에서 배우는 선수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성장을 못하는지도 모르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선수들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잃어버리죠.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안타깝긴 해요. 물론 좋은 감독님들도 계세요.
경제적 자본, 돈은 더 좋은 영양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평균 310만 파운드를 버는 선수들은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팀을 구축할 수 있다. 개인 지원팀, 많은 선수들이 개인 요리사를 두고 있습니다. 또 물리치료사도 두고 있죠. EPL 구단의 자본, 그냥 식사를 주문하면 나온다. 뷔페 같은 음식이 매일 다르게 나온다. 레스토랑과 같다. 주문하면 나온다. 닭고기가 싫고 생선을 원한다면 그렇게 나온다. 오늘은 밥을 먹고 싶다라고 하면 밥이 나오고 그걸 집으로도 가져갈 수 있다. 굉장히 꿈이죠. 근데 이게 이 스포츠에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계층의 불평등, 아카데미 선수는 영양 지원을 받지 못한다. 아카데미에 있을 때는 아침밥도 먹지 않았고 훈련 후 점심만 먹었습니다. 그쵸, 카페에서 사온 작은 파스타 박스가 점심이었습니다. 스웨덴에 임대되었을 때 영양사도 없었고 훈련장에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없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직접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게 1군 선수들은 굉장히 풍족하게 지내잖아요. 근데 뭐 아카데미라든지 PL이 아니라 하위 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거죠. 물론 이러한 부분을 지적받아 아카데미에서도 더 질 좋은 영양 공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우수한 영양 서비스를 투자할 수 있는 부유한 클럽이 있는 반면에 자본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하위 리그 클럽의 위계가 벌어진다. 한국은 어떠냐면 식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선수는 정말 힘든 상황에 빠집니다. 이게 한국은 식재료 값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선수의 영양 섭취가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일반인 수준으로 영양 섭취를 하는 선수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프로축구에서 체정부는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관행. 하지만 정말 그런가? 야, 이거 조금 재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클럽에서 선수의 체지방률을 낮게 유지하는 거를 강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체지방 낮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물론 성실하게 훈련을 해요. 꾸준하게 관리를 해. 건강한 식단을 먹어요. 그러면 체지방이 낮아요. 근데 반대로 체지방이 낮다라고 해서 성실한 관리나 꾸준한 훈련이나 건강한 식단을 한다라는 증거는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체지방을 낮추기 위해서 선수가 만약에 다이어트를 해요. 적게 먹어. 그러면 무너집니다. 회복을 못해요. 컨디션이 무너집니다. 그럼 결국엔 선수는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근데 구단에서는 계속 낮은 체지방을 요구를 해. 이건 넌센스예요. 여기 구단에서 낮은 체지방을 어느 정도로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체지방률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이게 대사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코칭 스태프에서 나온 의견이었습니다. 너무 구식이었죠. 그냥 체지방이 낮으면 된다고 합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다는 건 진부한 생각입니다. 체지방을 분석해서 얼마나 프로다운지 경기에 준비가 되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지방이 약간 높다는 것으로 관리자는 선수에 대한 평가를 바꾸고 선수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잔인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체지방이 높은 것으로 선수들은 프로답지 못하거나 게으른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선수의 기회를 뺏을 수 있습니다. 체지방을 너무 과도하게 많이 신경 씁니다. 덱사가 도입되고 음식을 심하게 통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체지방이 많이 줄었지만 이건 지나칩니다. 제가 유소년 때 체지방 10% 이하로 요구받았습니다. 엄청 엄격하게요. 사람마다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처음 왔을 때 체중 땡땡키로 이하로 줄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19살 이후로 땡땡키로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너무 불쾌하고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목표 체중까지 내려가면 탄수화물을 전혀 먹을 수 없습니다. 훈련을 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비과학적이에요. 과학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EPL이라고 해서 생각보다 막 되게 과학적이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맹목적으로 야 이런 거 먹지 마. 뭐 버터 먹으면 안 돼. 뭐 먹으면 안 돼. 너 무조건 체지방 낮춰야 돼.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에서 이런데 저는 뭐 다른 훈련이라든지 그쪽도 좀 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코치나 감독이 너무나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모든 선수들이 힘들어하는 건 아니에요. 이 6번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앞쪽에서 얘기했듯이 가정 환경이 너무나도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적응하는데 좀 편했죠. 식단을 완전히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건강하게 먹습니다. 제 어머니는 항상 요리를 잘 해주셨고 제가 과일과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써주셨습니다. 제 체지방은 항상 낮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과학적이고 근거 기반에 접근하는 감독 코치님들도 다수 있어요. 하지만 비과학적이고 일률적으로 선수를 코칭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BMI나 체지방률, 근육이 아닌 키 빼 몸으로 키 마이너스 몸무게로 선수를 압박하는 경우도 봤어요.
선수는 심한 압박감에 우울증과 식이장애까지 앓는 경우도 봤고요. 정리를 하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습관, 이런 것들은 가정 환경, 문화, 종교 등으로 형성된 몸에 밴 습관으로 선수들이 아무리 새로운 식단을 강요받아도 쉽게 바꾸기 힘든 이유, 그리고 사회, 경제 자본, 감독의 재량, 돈 등 어떻게 선수들의 식습관과 경기력에 영향을 주는지. 근데 여기서 감독의 재량이 굉장히 크죠. 결국에는 감독이 큰 그림을 다 그리는 거죠. 큰 그림을 그리는 거고, 이 습관은 그런 것들을 따라올 수 있는지 없는지, 뭐 경제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라올 때 이제 뭐 좀 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 결국에는 감독이 전부 다 큰 그림을 그립니다. 필드, 1군과 아카데미, EPL과 하브리브 간의 격차니 선수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 맹목적인 믿음, 맹목적인 관행이 선수를 얼마나 압박하는지, 합리적이고 근거 기반의 문화를 제공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선수들이 생각보다 영양 섭취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팀 내에서 영양 지원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영양이 아직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오진 않았어요. 개선을 하려면 너무 많은 자본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인적 자본도 들어가거든요. 누군가는 결국에는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잘 안 돼요. 바뀌지도 않고. 그리고 생각보다 또 잘 되어 있는 팀들도 있어요. 이게 노하우가 쌓인 팀들도 있어. 그런 거 보면 좀 대단하긴 해요. 대단하긴 한데, 식단이 화려하거나 막 맛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선수가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단백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탄단지 섭취가 가능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팀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그 환경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하나하나 이제 노하우가 쌓이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 영양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덜 생각하는 감독님,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르는 코치님, 그 다음에 중간에서는 나는 물리치료를 배웠는데 왜 자꾸 나한테 요구하지라고 이제 중간에서 쪼여지는 전담팀, 그리고 뭔가 세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잘 안 해주면서 잘 먹으라고 잔소리를 자꾸 받는 선수, 이렇게 국내 영양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운동선수들의 영양 섭취에 대해서 알아봤고, 잘 먹어줘야 돼요. 운동선수다 보니까 잘 먹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보면 사실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선수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좀 잘 먹으려고 노력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똥빠.